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지역자원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역자원 조사의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발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까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역자원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시의 사업에서 지역자원은 왜 중요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좀 오늘 교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이란 어떤 것인지 개념과, 그리고 지역자원을 말하는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쉽게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중간중간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그림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꼭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자동차나 버스, 그리고 공장, 일단은 학교, 건축물 같은 것들인데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것들을 자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자원순환이나, 그리고 나무, 식재, 조경, 우리 생활에 좀 녹색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을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뭔가 즐길 거리, 춤이나 음악이나 그 지역의 문화, 축제, 이런 것들, 혹은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 또 이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것들을 자원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지역 자원이라고 하면 지역과 자원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자원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꼭지로 있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면은 일정하게 구역된 어느 범위의 토지, 그리고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는 일정한 공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자원에서 첫 번째에 있는 것들은 광물이나 산림, 수산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유형의 것들을 좀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나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번째 꼭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양동 도시의 활성화 지역이라고 어쨌거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좀 공간적인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통합해서 보았을 때, 지역 자원의 의미는 지역의 문화, 그리고 사회 환경,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치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기관과 사람과의 관계, 단체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유기적 연계까지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지역 자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이기는 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도시 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가이드라인상 지역 자원이란 무엇이라고 좀 명시를 해놨을까요?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지금 도시는 사업 가이드라인에 있는 지역 자원 조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 조직, 그리고 시민 단체, 지역 공동체 등 인적 자원과 도시의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 도시 재생의 소재 및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등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해서 도시의 산업 분포 및 경제, 사회, 물리적 구조 등 현황 및 잠재력을 조사해서 향후 사업을 통하여 도시의 경제, 사회,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되는 데 활용된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일반 현황, 도시 잠재력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보면은 인구와 관련돼서는 인구 밀도, 인구 집중도,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인구 이동들, 직업 분포들, 그리고 공간 구조와 관련돼서는 상업 지역의 분포, 거점 공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시가와 변화 추세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은 뭐 업종 비율이나 전통 시장과의 대한 분석 같은 것들, 건축물은 노후주택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하면은 교통시설이나 뭐 공간시설, 일반적인 그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공급할 수 산업 등록 상권 현황 등의 산업 특성과 역사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관광자원,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등 지역 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좀 이제 앞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일단은 좀 더 살펴보면은 같은 가이드라인상 지역 자원 조사라고 하면은 조사의 목적 자체는 활성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 구역의 자원 발굴하고 결국에는 필요성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해당 활성화 지역의 세태 현황과 원인 분석하고 정치형태, 경제,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활동 등을 진단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을 고려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활성화계 도시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모든 것들을 지역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꼭지부터 여섯 번째 꼭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 현황과 도시 잠재력들을 좀 이제 도시생 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만 즉 기초 현황 분석만 지역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 자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이런 물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일반 현황들도 있긴 한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지역에서 자원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운영하는데 고비용이 드는 유형의 자산들이 있고, 그리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산들도 있죠.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이면서 운영하는데 고비용이 드는 이런 자산들을 향후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형 또는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일종의 행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자원이든 간에 이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과정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지역 자원 조사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냥 사례인데요. 좀 왼쪽은 보실 필요 없고 약간 오른쪽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경우입니다. 일단 9.11 테러 이후에 트레이드 센터가 일단은 좀 주저앉았었죠. 얼룩지 역사의 비극의 흔적을 방문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서 다크 투어리즘을 그 해당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얼 센터가 일단은 만들어지고 추모 기념관이 조성됨으로써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관광 상품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지역의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변화되는 과정들이 하나의 좀 사례라고 간단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자원 조사의 발굴 방법입니다. 네, 또 굉장히 좀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이 지금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얼마나 차 있을까요? 사실 이 컵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관점은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이 반이나 찼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자, 지금 오리 혹은 토끼 어떤 걸로 보이실까요? 제가 좀 앞에서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좀 간단한 동영상, 1분짜리 동영상을 좀 틀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냉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MH 농협. Hey, look, a duck! That's not a duck, that's a rabbit. It's totally a duck. See, there's his bill.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ose are ears, silly. It's a
Wait, listen. Did you hear that? I heard duck sounds. That's funny. I distinctly heard rabbit sounds. Now the duck is waiting for you to swamp. No, the rabbit is hiding in the grass. Here, look at the duck through my binoculars. Sorry, still a rabbit. Duck, rabbit, duck, rabbit, duck, rabbit, duck, rabbit, duck, rabbit, duck, rabbit. The end. The end. 네, 잘 보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반응을 살피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 보이셨을까요? 어디일까요? 어떻게일까요? 사실 이런 관점적인 좀 동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결핍적인 관점으로 해서 주차나 쓰레기, 치안, 난방, 직감 문제, 빈부격차부터 비행 청소년의 문제, 외국인 범죄까지 쭉 나열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건 또 자원이다라고 해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발굴해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뭐 지역 기관이나 시민단체, 이웃의 재능, 안상의 회원, 역사 자원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 지역에 공폐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지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장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자원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폐과와 관련돼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도시행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다양한 시각들을 갖고 계시죠. 이건 단순히 일단은 현재로서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술관이나 좀 지역의 문화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게 공폐가를 활용한 지역 그 도시 농장, 버섯 농장인데요. 기회 요소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일단은 이 결핍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쭉 나열을 해놓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장점을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쇠퇴한 지역에 다시 좀 문화적,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으로 법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쇠퇴는 무엇일까요? 인구 감소나 법적으로는 인구 감소, 사업 채수 감소, 노후주택의 증가 등의 쇠퇴 요인으로 좀 딱 단정 지어놔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지금 지정을 하고 관련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 쇠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이 쇠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쇠퇴라고 규정을 짓고 있고, 이 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는 지역에서 결핍과 욕구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핍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핍이란 것은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기본적인 공간이나 시설, 컨텐츠 등이 없어서 빠져나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결핍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좀 보완해 나가는 것들,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보완의 과정들이 없고 이 결핍된 요소들을 어쨌거나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뭔가 생활을 하시면서 결핍된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낳고 결핍이 결국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역은 결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로 전락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욕구는 무엇이냐? 사실 이 욕구에는 신중한 이해와 접근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욕구의 좀 예를 들어보면은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는 분들은 아이가 좀 이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 지역에는 학원이 없어. 그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의 모든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핍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에 사실은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이 욕구와 결핍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주민협의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사실 내 낡은 내 집을 고치고 싶어 한 사람의 의견, 그리고 혹은 지역 내에서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욕구와 결핍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혹은 생활권이라고 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사업체가 여기 있어서 일정한 주기마다 계속 왕래를 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좀 주장하시고 있는 욕구들을 과연 지역에서 요구하는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 자원을 좀 조사를 하고 무엇이 결핍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그런 자원들은 어쨌거나 지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주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일반적인 현황 자료들 그리고 주민 워크숍, 주민 설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결핍적인 최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혹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지역 자원 조사라고 하면은 지역 자원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주민 토론과 주민 워크숍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현황 자료 그리고 주민 설문 자료들을 통해서 마을 지도를 구성하고 결국에는 지역에서 어떤 의제를 좀 발굴을 할 것인지 어떠한 문제를 공통의 문제로서 좀 인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들이 지역 자원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원 조사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참여를 조성하고 지역의 이슈를 공유하는 데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핍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좀 선정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주체가 되는 주민 주주들을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게 지역 자원 조사입니다.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단순하게 이 지역 자원 조사는 일회성으로 그치면 사실은 안 됩니다. 한 번 했다라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면은 사실은 하나의 예로서 제가 아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우리 애가 과연 이 지역에 살기 좋을까? 여기는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편한 교통 현황인데 좀 이제 여기에 좀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주민협의체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갈 때는 회사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체를 유도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이 있을까? 너무 사업체 수가 없어. 사람은 아침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할 때 또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다시 활류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좀 보완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쌓아가는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사례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현황 자료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현황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마트가 있다. 단순하게 이마트가 있고 거기에 일평균으로 몇 명이 방문하고 거기에 매출액이 얼마가 된다. 사실 이런 자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마트에서 지역에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마트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까지 사실은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계속 조사가 되고 활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쌓아나가는 게 사실은 지역자원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포장되고 잘
쌓이다 보면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핍적인 요소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컨텐츠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A 지역 그리고 저쪽에 B 지역이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이 색은 공공 어린이집이고요. 지금 보라색은 민간, 잘못 부터가 들어갔는데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이 파란색은 가정위탁 어린이집입니다. 이쪽에는 어린이집 개수만 해도 총 9개가 있고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16개가 있어요. 이 A, B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영유아 프로그램 혹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까요? 생각들이 많아지시죠. 일단 일반적으로는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단순하게 개수로만 비교했을 때는 16개가 훨씬 더 어린이가 많다고 생각하죠. 영유아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정되는 예산 100억을 2대 16으로 나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사실은 파악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어린이집 개수만을 가지고 파악하면 안 돼요. 공공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내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정위탁 어린이집은 아예 그런 시설이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아파트 같은 곳들 혹은 뭐 작은 주택에서 한 분의 선생님이 그냥 뭐 3살에서 4살짜리 어린이들을 그냥 가정에서만 보육을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데리고서 어디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00억을 가지고 이쪽에 뭐 100억 중에서 뭐 25분의 16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저쪽에 많이 만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좀 깨지기는 했는데요. 일단 가정위탁에 근무하고 계시는 어린이 선생님들은 영유아들 보느라고 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로 가정위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그냥 이거는 가정이니까 여기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공공 어린이집이나 좀 애들을 좀 자유롭게 좀 보육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을 좀 더 뭔가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닐까. 지금 단순하게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3살, 4살의 어린이 영유아 등의 굉장히 많다는 건데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공원에 대한 이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A 지역에서는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마을 학교나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조사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면 좋은 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또 많은 좀 의견을 내시는 게 어린이 공원이나 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그리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사실 여기서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놀이터나 뭐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유아가 같이 할 수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선호하신다는 거죠. 같은 뭐 일반적인 현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판단의 오류를 좀 범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영유아를 맡기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까지 사실은 읽고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현황 자료만 놓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쇠퇴 중에서 결핍 요인 자체를 해소를 하지 못하는 그냥 단편적인 그냥 돈을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률천편적인 그런 계획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을의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정 계층이나 관심 있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마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돼가지고 활성화기에 일방적으로 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다시 피드백을 활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고려하지 못했었던 지역 주민분들의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주민 공공복지 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문가들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냥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노인분들이 좀 생활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의 경험적인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할 때 돌봄복지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네. 여기에 그 프로그램 넣자. 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과는 조금 더 다르게 노인분들은 난 아직 활동할 여력이 있어. 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 아직 일거리가 필요해. 나는 뭔가 체육 활동을 더 하고 싶어. 그리고 좀 이제 새로운 공간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좀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이런 공간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쉴 곳이 필요하고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전혀 없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일거리,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소일거리를 위해서 텃밭을 좀 조성을 하고 그것에서 작게나마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돌봄복지 프로그램을 그냥 집어넣을 것인가?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주민회의나 혹은 워크숍,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모을 것인지 그런 논의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취약계층으로 아예 분류를 해버리고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계시는 노인 주민들의 생각을 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노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연령이 좋아하는 아이템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 자원 조사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사실은 지역 주민분들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주민분들의 생각을 읽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그냥 정량적인 데이터들, 그런 현황 자료들과 그리고 좀 주민 인터뷰 같은 것들,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고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 조사를 할 것인지, 서적 조사를 할 것인지, 현장 조사를 할 것인지 를 확인을 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주민 인터뷰를 더 하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좀 더 하든지, 사실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좀 뭔가에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설문조사의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혹시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의도하는 바와 좀 이제 조사하는 바를 좀 이제 정확히 한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설문지를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들도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과 자료 조사, 자료 확인을 통해서 마을 지도를 먼저 만들어가고 그 마을에서 어떤 노인들이 있는지 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공간, 특정 섹션 내에서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공간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들을 같이 마을 지도로서 작성을 해보면서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지, 유형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결핍의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이고, 그 물리적인 것들 외에도 좀 결핍된 요소들을 보충할 수 있는 데는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동이나 지역의 축제나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소 것들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역의 의제,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발굴하는 과정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그 별빛 요소를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 자원조사의 전체적인 순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감이나 확산이 가능한 지역 문제 또는 이야기를 지닌 콘텐츠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마을 지도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지도라고 하면은 정량적인 것과 정량적이지 않은 비정량적인 것들을 다 함께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누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죠. 이런 마을 지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전문가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실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을 실제로 인터뷰하더라도 지역분들이 거부반응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옆집에 살고 계신 분, 그리고 앞집에 살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지역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끌어내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런 주민 인터뷰나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모으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를 도움을 받는 과정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작성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 내 그 마을 지도 내에서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마을 지도 안에는 이제 마을의 역사나 문화, 마을길, 마을 안에 있는 주요한 건물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과 비물리적인 것들을 다 일단은 무엇이라는 것 콘텐츠 내에 다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문헌조사도 있고, 현장 탐방도 있고, 지역 조인 및 인터뷰, 그리고 이 외에도 일반적인 행정 지역이나 행정 지도나 문화 지도 이런 데에서 표기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취합하는 것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민분들이 다 해야 한다라고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활성화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와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마을 지도와 마을 이제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할 것인지 표기에 설정을 해 놓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지도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만든 마을 지도예요. 일단 마을 지도를 작성하는 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들어보는 과정들도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마을 지도와 오른쪽에 있는 마을 지도 딱 봐도 어떤 게 더 잘 만들었을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왼쪽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의 지도가 좀 더 잘 만들었겠죠. 사실 지금 좀 깨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도 내에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골목마다 담배 피시는 어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장점으로서 지금 옆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 산과 봉우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여행 탐방로가 장점인 것 같다라고 사실 보이진 않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각 골목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골목의 장점, 특성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놓기도 했고, 사실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의 지역 자원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활성화 도시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과 왼쪽과 오른쪽의 지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지도가 활용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지도들은 그리고 이런 지도를 통해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은 활성화 계획에 오롯이 잘 담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산 낭비하는 꼴로밖에는 사실 행위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지역 자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마을 지도를 잘 만들어가면서 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서 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역의 주민정치의 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하시고 행정과 같이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활성화 계획에 하나하나씩 담기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 활성화 계획에 담긴 단위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별빛 요소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자원이 충분히 잘 활용이 되었는가?
계속 관리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분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숨은 이야기들을 끌어내시는 과정들에 대한 역할을 사실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을 만들기 위한 질문들, 의제 발굴은 무엇인가? 계속 제가 이 전차시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사실 사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의견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 단순한 답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쌓아가는 방법들,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워크숍으로 결론지어서 참여하지 못한 주민은 더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전에 주민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거를 했고요, 다음에 뭘 해요. 그런데 새롭게 참여하시는 주민협의체분들은 이 전차시에 나 뭐 한지도 몰랐는데 얘네 나 왕따시키나? 나 재미없어, 안 갈래. 그냥 바로 의지가 꺾여버리고 결국엔 주민협의체 자체가 확대가 되지 않고 협소한 상태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 의제 워크숍 그리고 교육에서 사전에 발굴된 자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자원조사의 정리를 했던 예시입니다. 제가 시흥시 도시행 대학 심화 과정에 좀 참여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사례인데요. 사실 이 사례는 완벽한 사례는 아니에요. 왜냐? 일반 현황 자료, 통계적 자료가 사실 부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 워크숍이나 이제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사실 부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그냥 교육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도출된 계획안이긴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 두 개, 세 가지입니다. 이런 조사 시트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역 자원 조사라고 하면은 현장에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각 골목골목마다 좀 영역을 좀 나눠서 좀 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듣기는 했으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보았으나 듣지 못했던 속사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에 대한 양식이 없이 그냥 우리 갔다 왔고 그냥 회의 자리에서 그냥 우린 이렇게 갔다 왔고 이 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그냥 구두전파로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구두전파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 자원 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조사지에 대한 양식을 갖추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A, B, C, D로 나눠서 누가 조사를 했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나아가 보니 물리적인 특성,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리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었고 그 안에 속사정은 어떤 것이 있었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주민협의체에서 뭐 이런 지역자원조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는 못하세요. 근데 공개의 원칙 그리고 정리의 원칙에 따라서 어쨌거나 모든 자료들은 하나씩 데이터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PT로 정리를 하긴 했으나 각 지역마다 나가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진 자료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쌓여가면서 각 지역마다 표기를 해놓는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을 지도를 저렇게 만들어놓긴 했는데 한 스텝 한 스텝마다 마을에서 어떤 콘텐츠 사실 그 영역을 구분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 내에서도 뭐 노인복지분과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 환경, 그러니까 미화와 관련된 분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분과마다 사실은 보는 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계속 크로스로 지역자원조사를 하고 뭔가 그 분과별로 지도를 만든 다음에 같이 놓고 해당 지역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분과별로의 이런 지도,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점, 어떤 사진자료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도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주민분들이 지역 자원조사를 통해서 뭔가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툴. 지금 이 시흥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런 의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런 의제들을 단순하게 이런 의제가 있어요, 이런 의제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툴로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 지금 문제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세부 해결 방법을 위해서는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일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결 방법은 실제로 무엇인지 등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 나가면서 뭔가 정리해 나가는 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행사가 많다 그러면 지역의 장점으로서 어르신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으로서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에 담을 때도 이런 어르신 공동체 행사를 위해서 세대 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담아야겠다라는 의견처럼 뭔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난잡한 전선이나 전신주, 사실 이 지역에는 이런 전신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하늘만 들어보면 다 전선이에요. 근데 지역에서 큰 문제로서 어쨌거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활성화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도 주민분들끼리 한번 얘기해보고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서 이게 도시의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 가능하다, 주민들의 안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할 수도 있던지, 아니면은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전선정비 사업 같은 것들은 한전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도시의 사업으로 담을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이름 그리고 행정과 같이 해서 한전에 뭔가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사업,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정리해 나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자원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해져 있는 툴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것들, 어떤 지역 자원조사를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고 그 지역 자원조사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툴을 갖춰 나가고 뭔가 논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리고 이런 정리된 안을 행정 그리고 활성화계획 용역사에 지속적으로 좀 어필해 나가는, 사실은 체계적이지 못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행정이나 관련 용역사들이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막 그냥 고민만 많이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결국엔 우리 지역의 의제가 무엇이고 결핍된 요소가 무엇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어느 정도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혹시라도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을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예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된 예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연계 사업들을 어떻게 끌어당길지,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쉽게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좀 이런 정리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사나 뭐 행정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원들, 우리가 도시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 주민분들 말고
어떤 의제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다 라고 하는 자료들을 흔히 행정이나 혹은 이제 활성화기 운영사에서 많이들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에서 드러나지 못한 숨어있는 아마 지역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자원들이 숨어있는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서 관련된 부서 혹은 운영사에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지역 자원과 단체들이,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있으나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각 기관하고 단체마다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도 필요하지만 한 두세 개의 관련된 기관들 혹은 단체들이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관과 단체들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럼 그 관계성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방법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니었으면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뭔가 현장에서 분위기를 같이 느끼면서 아까도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동영상 보여드렸을 때 깨르르 웃으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교육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사실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의가 빨리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뭐 질문들이나 혹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줌으로 통해서 질문을 받겠지만 현장에서 먼저 질문 있는 분들 위주로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까 저하고 이제 흡연을 같이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들을 간단히 저한테 좀. 전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아, 네.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지역에 힘 있는 분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분들은 일이 있었어? 라고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왜 예를 들어 뭐 통신사와 연계 협업해서 문자를 뿌리는 방법으로 뭔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건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질문하신 게 힘 있는 소위 권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통신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런 지역 의제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로 뭐 뭔가 생활에 여유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내시잖아요. 그럼 주로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편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뭔가 문자 발송이나 문자 발송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거를 다 작성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문자 발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도 있고 활용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정기 회의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일 내에서는 대부분 낮에 하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낮에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 자영업에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위주로 참여를 하시게 되고, 직장을 갔다가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참여 못하시면 의견 내지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해서 통합적으로 각 분과마다 주민협의체 분과장이 있다 보니까 분과마다 분과장과 주민협의체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죠. 설문조사도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문자로 발송해봤자 이게 뭐야 스팸이네 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시고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가분들이 직접 가가오 방문해서 뭐 전단지도 같이 나눠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가가오마다 약간 이제 지역이 적다 보니까 다 방문을 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들어봤었던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활동가분들이 하셨던 거고 주민협체는 주민협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민협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단지 주민협체 이제 장 대표님께 뭐 이렇게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좀 고려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정관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정관 내에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정관 내에서도 의사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이게 민주적인지 민주적이지 않은지 너무 일방적인지 일방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는 있겠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당 도시행 현장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도 인턴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앵커 시설 말씀해 주셨을 때 좀 한 가지 놀랐던 게 있는 게 그 저희 원당에는 배달이 사람 많더라고 하는 앵커 시설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층에는 초등학생 돌봄센터, 3층은 실버 인력뱅크, 4층은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1층과 5층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을 카페 공유 주방이 이제 입점할 예정인데요. 아까 대부분의 앵커 시설의 1층에는 대부분 커피집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 그 스토리가 없을 경우 이 카페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거든요. 물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고양시청 인근에 있는 이제 여러 카페들, 경쟁력 있는 카페를 두고 굳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커피를 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신 그 사례들 중에 그 공유 카페에 어떤 서사를 잘 부여한 케이스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운영하는 노하우라는 게 있는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 글쎄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원당 지역은 어쨌거나 주민협체가 있고 주민협체를 통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서 이렇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 상황. 근데 제가 콘텐츠는 좀 이럴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되게 난감하기는 해요. 사실. 가볍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는 그런 거였죠. 사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과거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커피숍을 만들 수밖에 없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원당 지역은 그 지금 해당 구역 내에서 커피숍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볶음방하고 같이 있는 커피숍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하나가 있을 거고 아마 지역 주민분들이 계속 이제 홍보를 하시면서 유인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들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엇인가 한다.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다른 사례, 그 노노 카페는 아시죠? 네? 노노 카페라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카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 지역도 이제 시골에 있는 곳인데 섬이었나? 거기도 어르신들밖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만드는 커피를 그리고 욕과 함께 운영되는 카페가 있기는 해요. 뭐 일단은 뭐 욕은 사실 이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런 카페들 일단 명칭 자체도 사실은 노에다가 늙을로 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그 카페 이용도도 굉장히 높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맛은 그렇게 보장 못한다라고 저도 매스컴에서 보긴 했어요. 저도 그 지역까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매스컴을 탈 정도이고 그 카페를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역을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노인분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이밍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도 잘 연결되고 카페는 어쨌거나 살아남고 계속 이제 운영되고 소득은 발생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도 일산 도시재생센터 김인희 인턴입니다. 저희도 이제 앵커 시설 조성을 앞두고 있고 그 공간에 마을 카페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협의체 분들은 그냥 무작정 카페를 원하시고 저희 센터 내부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서 좀 그걸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좀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센터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100% 다 받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주민협의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는지 저희 센터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앵커 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인테리어나 집기 그리고 수도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커피숍을 만들었다. 그럼 커피숍 용도에 맞게 배관이나 이런 시설 장비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카페가 망한다. 카페가 망했을 때 그냥 문을 닫을 거냐. 또 다른 용도를 발굴해야 되고 또 다른 용도로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 행정력적으로 소위 예산적으로 너무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앵커 시설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됨을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앵커 시설의 관리에 대한 실패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사례도 앵커 시설은 문을 닫았으나 주민협의체 자체는 존재하는 경우 그런 곳들을 방문을 시켜서 실제로 왜 어떤 요인으로 실패를 했었었는지 그 안에 콘텐츠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었는지 우리가 실제로 앵커 시설에 커피숍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 콘텐츠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한번 사대답사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의 장들을 만들어주시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교육을 받을 때 성공 사례에 대해서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공 사례들보다는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성공 사례들은 그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성공 사례들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는 성공에 대한 보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패 사례에 방문을 해서 아마 그건 어려울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서지 않고 그걸 오픈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히려 그런 실패한 곳들 그리고 현재까지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민분들 이거 잘못하셨어요. 이 컨텐츠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의 뚜렷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왜 실패를 했는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고민 지점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지금까지 각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외적인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말씀하셨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명의 기존 입김이 센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문제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의 문제. 크게 보면 한 가지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 자체를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과 뭔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폐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거나 투명성과 공개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분들 주민협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실은 뭔가 독단적인 분이 계시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도 과연 독단적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질문은 없으시죠, 이제? 네. 좀 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